안녕하세요. 새벽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입장에서 우루과이전은 초점을 맞춰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볼을 소유하는 데 성공했다면 공격 상황에서 우루과이의 단단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공격에 실패했을 때 우루과이의 빠른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가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지난 칠레전에 이어서 한국 대표팀이 전방 압박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상대였습니다. 우루과이가 지난 월드컵에서 전방 압박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루과이의 전술을 보면 우루과이는 중원에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4-4-2와 일반적인 형태의 4-4-2를 유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대표팀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루과이가 다이아몬드 형태의 4-4-2를 사용했을 때 최전방 투톱과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있는 선수가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전술을 보면 기성용이나 정우영이 수비로 내려가서 3백을 만들고 후방에 위치한 4명의 선수가 볼을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우루과이의 다이아몬드 전형은 한국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먼저 최전방 투톱이 한국의 3백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에 있는 선수가 한국의 미드필더 한 명을 마크하는 방식으로 압박 형태를 형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전진해서 전방 압박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루과이의 압박 형태가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4명의 한국 선수들을 모두 압박할 수 있는 구조였고, 우루과이의 최전방 투톱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한국을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다이아몬드 전형을 활용해서 방해하는 우루과이의 압박 방식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전술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루과이의 전방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방 압박을 당할 때 좌우로 넓게 퍼져 있는 풀백들에게 볼을 보내주면서 압박을 벗어나기도 하고, 전방에서 공격수 한 명이 내려와서 압박을 풀어주는 모습도 자주 나왔는데요. 특히 우루과이의 투톱과 미드필더 한 명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에서는 우루과이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후방 빌드업 숫자가 우루과이 압박 숫자보다 많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수적 우위를 살려서 침착하게 우루과이 압박을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는 한국의 공격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루과이가 수비적인 팀이고 한국은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루과이는 어떤 팀과 경기를 하든 볼 점유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단단한 수비 조직을 만들어서 실점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다가도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오기 시작하면 재빨리 수비로 전환하면서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수비로 전환할 때 중원이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일직선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면서 중원과 측면 모든 지역에 균형 잡힌 수비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줬듯이 우루과이는 이러한 수비 형태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수비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벤투 감독이 지난 평가전부터 보여줬던 전형, 즉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는 형태는 라볼피아나라고 불리는 빌드업 전형인데, 벤투 감독은 이 전형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합니다. 높게 올라간 풀백들이 측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시에 공격수들은 중앙에 밀집하면서 최전방에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벤투 감독의 축구가 늘어난 공격 숫자만큼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수준 높은 우루과이 수비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수비 전형을 구축하고 한국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형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의 수비를 상대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중요했던 부분은 우루과이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을 때 우루과이의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루과이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강팀이라 불리고 한국과의 평가전 전까지 올 한해 8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는 단단한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빠른 역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진행하다가 우루과이에게 볼이 넘어갔을 때 우루과이가 빠르게 역습을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후에도 한국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팀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상대의 역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우루과이의 역습을 상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싶어하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우루과이전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평가전이었습니다.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을 상대로 볼을 점유해볼 수도 있었고, 또한 우루과이의 단단한 수비를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통하는지 실험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루과이의 날카로운 역습을 대비하는 연습도 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전은 한국 대표팀이 중점을 두어야 할 모든 부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경기 결과까지 승리로 가져오면서 성공적인 평가전을 치러냈습니다.